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속담을 아시나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 그 속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겪어봐야 바로 안다는 말인데요. 1년여 전 저희 가족은 살면서 참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섬찟한 일을요. 그 무서운 일이 제 딸의 결혼으로 인해 벌어졌던 일이기에 더욱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연을 제가 꽁꽁 숨기고 싶음에도 어렵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은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기막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은 저희 가정사와 딸이 결혼하게 된 과정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철두철미했으면 저희가 속아 넘어가 귀한 딸의 결혼을 허락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쉿! 처음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래요. 어허, 참나. 우린 떳떳하게 사업자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낸 선량한 시민이라고요. 남녀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무슨 사기 결혼에 혼인 취소라는 겁니까?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너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야. 누구 맘대로 혼인 취소야? 절대로 못해.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시댁은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 토지가 약 1만 평 정도로 5천 평에 임야에는 주택과 텃밭, 유실수를 심어놓고 나머지 5천 평의 밭에는 비닐하우스 5개 동에 유기농 블루베리를 키우며 여름에 블루베리 수확 체험장도 운영하는 제법 규모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 시부모님은 딸기 농장과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셨지만 농장 체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고소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남편의 결심으로 6년 전부터 블루베리에 온 심혈을 기울여 지금은 제법 유명한 블루베리 농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지만요. 남편이 고소득 요실수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아가씨였어요.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아가씨는 유학 왔다가 시댁의 딸기 따기 체험 현장에 참가하러 온 파란 눈의 외국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자 시아버님은 파란 눈의 사위는 안 된다며 엄청난 반대를 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아가씨가 혼전 임신까지 하게 되자 별 수 없이 뜻대로 하라며 쫓겨나다시피 하고 외국인 아주버니를 따라간 나라가 캐나다 밴쿠버.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줄 알았던 아가씨의 시댁은 엄청난 규모의 베리 농장을 가진 대지주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고소득 요실수를 두고 고민할 때 아가씨가 블루베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해 주었어요. 오빠, 한국에는 아직 블루베리 농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곳은 기후가 사계절이니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블루베리가 대중화가 되면 냉동보다는 생과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체험 현장도 인기가 많을 거고요. 그나저나 우리 조카들은 많이 컸겠죠? 여진이는 대학생활 재미있대요? 방학 때 캐나다에 좀 놀러 오라고 하세요. 고모가 보고 싶어서 눈이 빠질 지경이라고요. 남편은 아가씨가 캐나다 농장의 베리를 종류별로 냉동해 보내준 것을 먹어보고 바로 이거라며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 결정은 지금 생각해도 적절한 시기에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주변의 평택의 대기업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죠. 아산은 세종지와 밀접해 있는 지역으로 교통, 신도시 등 개발로 인해 몇 년 사이에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돈이 없던 시골 농장주는 아니었는데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니 얼떨떨하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답니다. 물론 땅을 현금화하기 전에는 이익이 확정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보, 재물복이 터지는 운대가 있다는데 그 말이 맞나 봐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보상받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만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만 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땅값 상승과 함께 아직까지 별탈 없이 잘 커준 아들, 딸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주기만 바랬어요. 하지만 세상은 참 공평하기도 하죠. 저희가 교만해질까봐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불행을 막았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때만 해도 앞으로 저희에게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딸 자식이 몇 년 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소개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기 전까진 말이죠. 큰아들은 대학에서 원예 작물학과를 졸업하고 저희를 도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만으로는 일이 많아 운영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딸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다닐 때 1억의 보증금을 주고 오피스텔을 얻어주었어요. 딸은 그 지원을 마지막으로 받겠다고 했고 중국어학과를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통역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딸은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부모인 저희 눈에 얼마나 대견스럽게 비쳤을지 짐작하시겠죠. 그렇게 2년쯤 평온한 날이 지속되고 있을 때 딸은 가끔씩 통역을 해주러 다녔던 외국인 파견직 회사에 사장이라는 사람과 친분을 쌓더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몇 년을 봐왔고 그 회사에 가서 직접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까지 해주고 있었으니 신분은 확실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주말 딸은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켜준다며 아산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저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야채와 과일, 남편과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서 질 좋은 한우까지 구입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제 딸이 시골에 사는 부모들 두었다고 얕보일까봐 심히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와 아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위는 요즘 잘 팔린다는 B사의 세단을 타고 딸과 함께 내려왔더군요. 호리호리한 외모에 샤프한 얼굴,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잘생긴 청년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야, 여진 씨가 누구를 닮아 예쁜가 했더니 우리 장모님이 미인이시군요. 게다가 호탕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홀리는 말솜씨까지 보통이 아니었어요. 덕분에 다소 긴장하고 있던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사위는 남편과 아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 우리 딸이 이런 점에 반했나 보구나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사위는 트렁크에서 백화점 로고가 있는 쇼핑백을 여러 개를 꺼내 들고 자신이 사윗감으로 잘 보이고 싶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하더군요.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온 딸은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선물을 풀어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아들에게는 피사의 고급 전기면도기를, 제게는 명품 핸드백을 사왔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농장 주인이라도 딱 봐도 명품인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남편과 저는 이왕 준비한 선물이니 고맙게 받겠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아들이 약간 의아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시던데 외국인 파견직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 파견직 회사가 손익이 많이 남는 회사는 아닐 텐데 이런 고급 선물들을 사온 걸 보니 재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들의 직설적인 말에도 사위는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보이면서 회사도 법인 기업이고 부모님도 필리핀에서 제법 규모가 큰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못 느끼고 자랐어요. 솔직히 그 소리 남자 쪽이 못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가워하겠나요? 하지만 못마땅했던 아들은 눈을 치켜올리며 그러냐고 되물었죠. 인사하러 온 사람을 초면에 너무 의심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들 출출할 테니 점심이나 먹자며 분위기 전환을 시켰어요. 야외 선룸에서 숯불을 피워 질 좋은 고기를 구워내어 싱싱한 야채쌈과 꽃게탕까지 올려놓자 풍성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사위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어본 것이 아주 오래전이라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의 마음이 측은해서 흔들려 왔었죠. 사위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아서 술술 집안 이야기며 어린 시절 이야기며 회사 상태까지 모든 걸 오픈하듯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다 보니 외로워서요. 여진 씨랑 빨리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려서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 두 분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딸의 나이가 27살로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었던 저희는 좋은 만남을 갖다가 결혼은 몇 년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만 있던 딸도 자신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빨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고집을 부려본 적이 없던 딸이 이렇게 나오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좀 더 생각해보자며 말을 슬쩍 돌리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 말에 사위는 좀 표정이 굳는 듯 보였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다라며 이해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빈 그릇들을 치우면서 시원한 차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사위는 아들과 친해지려 하는지 농장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흔쾌히 아들을 슬쩍 찔러대며 그러라고 했죠. 아들이 딸이랑 사위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제가 인상이 어떠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 인물이나 집안이나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무랄 것도 없고 성격도 좋아 보이던데 너무 완벽한 게 문제인가? 뭐 여진이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인연을 봐왔다는데 거짓말이 섞였을 리가요. 시집도 외국에 있어서 여진이가 시집살이 할 일도 없어 보이고 뭐 그 정도면 경제력도 되는 것 같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남편은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는 듯 바깥에서 블루베리 하우스로 향하는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농장을 둘러보고 실내로 들어온 사위는 농장이 생각보다 커서 놀랍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 큰 농장을 저희와 아들만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농장에 일이 많아 항상 바쁠 것 같은데 자신이 시간 나는 주말에 내려와서 농장 일을 도와드려도 되냐고 물었죠.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놀라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우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거 칠색 팔색을 하는데 사위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허락해달라며 애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냥 말로만 이러는 거겠지 생각했는지 그러라고 하더군요. 사위와 딸은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좀 더 눌러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미심쩍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아빠 뭔가 느낌이 쎄한 게 이상하단 말이죠. 집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니 믿을 게 못 되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 파견직 회사가 그리 손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생김새도 너무 멀끔한 것도 이상하고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한 티가 난단 말이죠.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더구나 외국인 파견직 회사라는 게 너무나 꺼림칙하다고요. 나도 좀 그렇긴 한데 도통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다고 유령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여진이가 2년을 봐왔다는데 여진이의 판단도 믿어줘야 하지 않겠냐. 남편의 말에 아들은 입이 볼통해져서는 더 이상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딸아이가 2년간 봐왔다는 사위의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외국인 근로자 파견 회사가 맞았어요.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법인 기업도 맞았고요. 다만 일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게 그럴듯한 포장을 해놨던 걸 딸아이도 저희도 모두 몰랐던 것뿐이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사위는 정말로 혼자서 이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농장 일을 돕겠다며 변죽 좋게 아침밥까지 당당하게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아들의 헌옷과 장화를 얻어 신고 더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땀을 흠뻑 적시면서 일을 하였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했는데 주말마다 꼬박꼬박 내려와 바쁜 일손을 도왔죠. 그 부지런함에 의심하던 남편과 아들도 점점 의심을 풀며 호의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한날은 이렇게 걱정까지 해주더군요. 어머니 농장이 정말 크네요. 이 넓은 곳을 세 분이서 관리하시려면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일하면서 보니까 CCTV를 많이 설치해 놓으셔서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고가라 이런 농장만 터는 도둑들도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다 우리 큰애가 한 거라네. 성격도 워낙 꼼꼼하고 부지런해서. 그리고 이 동네는 도둑이 들었던 적이 없어. 사위는 저의 말에 꼼꼼한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때는 성격이 세심한 편이라 이런 것까지 걱정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죠. 참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치밀한 계산 속에 세워진 계획들이었겠죠. 그저 처음부터 속아 넘어간 제가 한심스러워 얼마나 후회만 남는지 모른답니다. 사위가 주말에 내려와 그 정성을 보이니 딸도 전화해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과 결혼하는데 더 늦출 필요가 있냐, 더 지켜보셔야 하냐 하면서 섭섭함을 표해왔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쯤 되었을 무렵에는 남편이 먼저 이 정도의 사람이면 딸아이와 결혼을 시켜도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결혼을 허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위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에 계신 부모님이 결혼 소식을 알렸더니 너무나 기뻐하셨다면서 이달 안에 나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잡힌 날짜에 양가 상견례를 하였어요. 저희는 저희 부부와 아들이 참석했고 그쪽에서는 부모님과 누나가 참석을 했더군요. 사돈 될 사람들은 교양도 있어 보이고 활달해 보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숙박업소를 한다는 그들은 알맞게 그을린 피부에 옅게 바른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고 상냥한 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그리고 우리 여진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따님이 어쩜 이렇게 곱고 참하게 생겼는지. 곱게 키운 따님 시집 보내려니 섭섭하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필리핀에 나가 사업을 해서 제사다 명절이다 시집살이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저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안사돈은 시집살이 같은 것은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키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의 필리핀 숙박업소 명함을 주면서 결혼을 하면 복잡하게 여행사에서 예약을 안 해도 자신들의 리조트에서 언제든지 쉬었다 갈 수 있다고 어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 한국에 한동안은 못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고 못 사니 살림을 먼저 차리고 결혼식은 내년에 올리자며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그럼 신혼살림도 미루자고 했어요. 그 소리에 사위와 딸이 그 기간을 어떻게 참느냐고 졸라대더군요. 사돈들까지 자식들이 이렇게 죽고 못 사는데 몇 달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대신에 내년에 결혼식 올릴 비용은 자신들이 모두 부담을 할 테니 우선 살림부터 차리게 허락해달라고요. 저희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들에게 사돈 명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시키더군요. 아들이 핸드폰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필리핀 관광업소였어요. 수영장이 딸린 넓은 마당에서 관광객들과 예비 사돈이 웃으면서 찍힌 홍보 영상까지 보고 나니 저희의 의심은 머리카락 한 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이미 허락을 한 마당에 몇 달 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신혼살림을 차려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결혼식 전에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사위가 살고 있는 30평대 오피스텔 있으니 그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꽤 넓어요. 가전도 다 갖추어져 있으니 여진 씨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돼요. 이곳에서 살다가 결혼식 올리고 주위의 신도시 아파트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그래서 딸은 사위 오피스텔로 몸만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살고 있던 원룸은 계약 기간이 남은 터라 부동산에 내놓고 넣을 사람이 생기면 보증금을 받기로 했어요. 사위는 처음과 변함없이 결혼해서도 한 달에 몇 번은 딸과 함께 내려와서 하우스 일을 도와주고 올라가고는 했어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면은 변하지 않아 저희의 신뢰도 수치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사기를 치기 위한 가식이었음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도 적어도 10번 이상은 두들겨 봐야 한다는 것을요. 더군다나 조건이 완벽하다? 그럼 더더욱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을요. 시대가 변할수록 사기꾼들의 수법도 상상 초월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몇 번을 의심해본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자식의 인생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초여름 7월. 이때 농장은 블루베리 체험 현장과 생과 예약자 우선 출고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아버님,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것도 정신없이 바쁘고 차라리 제가 외국인들 파견해 드릴까요? 외국 여자들이 우리나라 아줌마들보다 일은 더 잘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이런 농사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맘때쯤이면 일꾼들 구하는 것이 시골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위가 처갓집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니 특별히 1인당 12만 원 인건비를 7만 원 외국인 직접 인건비만 받고 지원해주겠다고 파격 제안을 해왔어요. 대신 당일 현금 지급으로 해달라고 했죠. 시골에서는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주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창 바쁜 시기에 사위가 보내준 외국인들로 인해서 한결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윗집 아랫집 농번기 때 한창 바쁜 농가들에게도 사위와 연결을 해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 힘든 농번기를 저희 동네는 아주 인건비도 싸고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의 감사 인사까지 받게 된 남편은 사위 하나는 잘 두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죠.
하지만 이것도 체류 기간이 끝나가는 외국인들 단물 빼먹기 마지막 방법이었고 외국인들의 인건비까지 착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사돈이 저에게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중국의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요. 모르는 투자자들보다는 특별히 사돈들한테 특별 제공 기회를 먼저 드릴까 하고요. 어떠세요? 이런 기회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2억만 투자해 보세요. 제가 3배 보장해 드릴게요. 갑자기 걸려온 안사돈의 특별 제공 기회에 2억을 투자하라는 국제전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투자에 투자도 모르거니와 돈 문제로 사돈끼리 얽혀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안사돈은 몇 번을 더 강요하더니 아유 이 아까운 기회를 쯧쯧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하니 사돈끼리 무슨 돈 거래냐며 투자든 뭐든 거절한 건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사위가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해서 좋은 기회인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설득을 하더군요. 저는 같은 이유를 들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타이르고 끊었습니다. 이때도 좀 첫인상과 다르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니 그냥 솔직한 타입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아들이 시내에 블루베리 생과 납품을 하러 시내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사돈들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이곳에 있겠어? 몇 주 전에도 중국에 있다고 국제전화가 왔었는데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분들이 인상이 특이한데 어떻게 잘못 볼 리가 있겠어요? 분명 그분들이었다니까요? 그분들이 왜 이곳에 계실까요? 신사업 때문에 중국이다 필리핀이다 바쁘시다고 하는 분들이. 아들이 분명 사돈들이 맞는다고 하는 말에 저는 잘못 봤겠거니 했고 아들은 계속 맞다면서 이상하다는 말만 했어요. 저는 그 일을 한 귀로 흘려듣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을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시내에 새로 생긴 마사지샵 소문을 들려주더군요. 지금 동네 노총각이나 호라비들이 전부 시내 마사지샵에 홀딱 빠져 있잖아요. 아예 빠져서 매일 출근 도장 찍는 남자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그게 남자들이 원하면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자들이 환장을 하는 게지. 게다가 아예 그들이 원하는 돈을 주고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때도 저는 시내에 이상한 업소가 하나 들어와서 물을 흐려놓는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시점에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기에 시내 마사지샵 소문은 저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창 바쁠 때는 시간 내기도 힘들 때가 많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필품이나 식품 등을 인터넷몰에서 구입했어요. 그날도 주문한 물품이 오전에 도착한다는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택배 회사의 문자가 또 온 겁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 중이니 주소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에는 링크도 걸려있어 당연히 저는 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택배 홈피도 안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었나 생각했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택배가 현관에 배송이 되어 있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말했더니 엄마 그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전화하지도 마시고 누르지도 마세요. 어머 그래? 그럼 내가 눌렀는데 괜찮을까? 네 말을 들으니까 무섭다. 이런 거 누르면 계좌에서 돈 빼가는 거 그런 거야?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면서 얼마나 놀랐던지요. 바로 제 계좌 출금 내역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출금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되었던 근육이 풀리면서 다리까지 힘이 쭉 빠지더군요.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당하나 싶었죠. 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도 오전에 당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 핸드폰으로 이상한 전화나 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하더군요.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상대방은 전화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만 하고 끊어지는 전화가 자주 걸려왔어요. 그리고 민폐 주지 말고 노동일에서 떳떳하게 살아라는 등 막말을 하는 문자도 오고 사행성 게임 가입하라는 광고성 문자, 막혀있던 금전운을 뚫어주는 황금뱀 사진을 보내면서 3명에게 공유만 하면 막혀있던 금전운이 하르르 뚫린다고 하는 기막힌 문자까지 오더군요.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남편과 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들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택배 문자를 눌러서 그런 것 같다며 다음날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하신 거예요. 요즘 이런 문자에다가 링크를 달아놓고 뿌리는 경우가 신종수법인데 누르게 되면 어머님의 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전화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의 말에 할 수 없이 통신사까지 가서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전화번호를 바꾸어야만 했네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얼떨결에 당한 것이 화가 나서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경찰서에다가 통신사까지 쫓아다니느라고 몸도 피곤하고 아들까지 함께 다녔으니 둘이 농장일까지 못해 일까지 밀려 있었어요.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와 늦은 저녁을 해먹고 쉬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바뀐 번호로 연결해주던데 핸드폰 바꾸셨어요? 갑자기 왜요? 내가 글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 뭐니. 저는 그동안 당했던 보이스피싱 일을 말해주면서 딸에게도 조심하라고 해주었죠. 딸은 흥분을 하며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사기꾼들의 방법이 교묘해진다면서 그들의 수법에 결코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딸은 한참을 흥분하더니 사위가 요 근래 일이 많다며 야근을 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다고 툴툴거리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일하는 사람도 힘들 것이라며 들어오면 잘해주라고 다독이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는 그 이상한 전화나 문자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심을 하자마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정부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왔어요. 저희는 농장주이기 때문에 지방의 여러 가지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기는 또 처음이었어요. 순간 저는 혹시나는 마음에 저희가 그동안 지원금 받아왔던 센터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금 기간이 아니라서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남편과 저는 얼이 빠져서는 둘이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왜 언제부터인가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가 저희 가족에게 판을 치냐 이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까지 정말로 순식간에 당할 뻔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이 터졌는데요. 어느 날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차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뭐야. 그래도 병원 갔다 왔어요. 그냥 가벼운 타박상이래요. 너는 괜찮은 거야? 다친 데 없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문제라던데.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엄마, 저번에 보이스피싱 서준 씨한테 말했더니 요즘 그런 신종사기 수법이 유행이래요. 엄마가 당했다고 하니까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딸의 교통사고는 접촉사고로 보험 처리하고 범퍼 수리를 맡겼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났다는 말에 처음에 얼마나 놀랐던지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딸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딸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대신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앱을 깔고 하려고 하니 원격 조정을 요청하는 데다가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라는 바람에 이상해서 중간에 멈추고 빠져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딸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 여진이가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했어. 차 보험 처리한다고 했지. 차량 수리비는 카센터에서 직접 처리했을 거고 상대방 사고 차량한테 받을 보험금인가?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다. 김서방에게 부탁하면 되지 왜 너한테 그런 문자 보냈을까? 여진이에게 다시 해보렴. 아까 통화해보고 하려고 미뤄왔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진짜 고장난 거 맞는 것 같아요. 저와 아들은 너무나 찝찝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딸하고 통화하기 전에는 이상한 앱 깔고 실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네요. 남편도 요 근래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다 딸까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니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이상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딸이 일어났을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통화가 된 딸의 목소리가 그리 반가울 수가 없더군요. 어제 보험금 수령 문자 이야기를 물으니 딸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싸해지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딸도 요즘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상한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문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그 문자는 바로 삭제하라고 했어요.
어디선가 개인정보가 털려도 단단히 털린 것 같다며 핸드폰 번호를 변경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했죠. 그러고는 주말에 의논할 일이 있다며 내려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김서방이랑 함께 올 거지 하고 물으니 혼자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지만 전화상이라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과의 통화를 끝내고 남편과 아들에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혹시 이것도 보이스피싱이었나 봐요. 제가 어제 하라는 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면 통장에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죠? 그러게나 말이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보이스피싱이 먹잇감이 될 수가 있나? 뉴스에서나 들어나 봤지. 허허 참나. 그나저나 여진이는 무슨 일 있대? 왜 혼자 내려온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전화상이고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려와서 말하겠대요. 뭐 큰일이야 있겠어요. 아들 네 번호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저희 가족은 그날 이른 아침부터 섬찟한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네요. 알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가족들 은행 인출 한도를 모두 최소 금액으로 축소시켜 놓자고 하고 은행 앱에 들어가 설정을 바꿔놓았죠. 그리고 주말이 되기까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잘 잡히지가 않았고 그냥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주에 아들은 심란하다며 그동안 미루고 있던 CCTV를 동네 입구에 하나 더 설치하겠다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미루고 있던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분명 하늘의 계시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CCTV 설치로 대여를 낚았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딸이 어두운 표정으로 큰 여행 가방까지 싸들고 내려왔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내려왔다길래 일단 아침 식사부터 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딸은 식사 후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에야 말문을 열었죠. 딸의 이야기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기요,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서준 씨요. 사실 지난주에 오빠가 이상한 보험료 문자 받았다는 날에 서준 씨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사위와 다투었다는 딸. 사건의 시작은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혼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회사에 통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안 했다고 해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가끔 일이 많다며 외근할 때도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 괜찮다며 꼭 자신이 집에 들러 갈아입고 갔다고 합니다. 왠지 회사에 못 오게 한다는 이상한 느낌에 하루는 말도 없이 회사로 찾아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회사가 이전을 했는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검색해 보았더니 예전에는 나오던 사위의 회사가 안 나오더란 말이죠. 이 점은 딸에게 의심을 부추긴 계기가 되었다네요. 저녁에 퇴근 후 사위에게 혹시 회사 이전했냐고 물었는데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전했다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알리지 못했다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그럼 딸이 혹시 모르니 회사 주소를 알고 있어야겠다, 알려달라고 하니 며칠 있으면 명함이 나오니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못 믿을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위는 회사 이전하면서 법인 계좌에 오류가 생겨 외국 파견진 근로자들의 임금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딸의 계좌로 받아달라고 했대요. 그때는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다음날 2억 6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고요. 그 많은 돈을 꼭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때부터 딸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고요.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찾아? 5만 원권으로 찾아도 50다발이 넘어. 내가 함께 갈게. 그래도 현금으로 찾아와야 해. 혹시 세무조사에 걸리면 돈 세탁한 거 아니냐, 차명계좌 아니냐고 트집을 잡는다고. 예전에도 외국인 근로자 파견회사라 그런지 의심을 해서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애먹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현금으로 찾는 게 더욱 이상한 거라며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딸. 다음날 사위는 함께 은행에 따라 나섰어요. 사위가 옆에 따라 붙었길래 할 수 없이 은행 창구에 가서 그 돈을 몽땅 현금으로 찾겠다고 하자 직원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안에 들어가 지점장과 함께 나오더랍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객님 계좌는 전자금융거래소 신고되어 지급 정지 계좌입니다. 입금자 명도 이상하고 큰 금액이 입금된 경로가 이상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져 가서요. 네?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말이나 됩니까? 왜 멀쩡한 사람 계좌를 정지시킵니까?
오늘 우리 직원들 월급날인데 임금 체불 걸려서 형사처분 받고 벌금형 받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요. 고객님이 이렇게 화를 내셔도 저희는 절차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 이의 제기부터 하시죠. 그리고 소명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위는 딸보다 더 흥분해서 따졌습니다. 합법적인 통장 거래를 왜 정지시켜서 사업에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억울하다. 이의 제기하라고 하지만 승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다. 소명 자료도 깐깐하게 요구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는 등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해본 사람처럼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며 따졌지만 은행 측의 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 어쩔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어요. 이때 딸은 오히려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죠. 그 많은 돈을 반드시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며 은행까지 동행한 사위를 따돌릴 수 없어 함께 오긴 했지만 이상하게 내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찾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요. 사위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가면서 분통이 터진다는 듯이 다시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번호표를 들고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들은 딸은 사위를 끌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은행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딸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이렇게 되자 황당하면서도 더욱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해갔어요.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니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의심이 꼬리를 물고 계속 수상한 냄새만 나더랍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 못한 사위는 당장 직원들 급여를 못 준다며 저희에게 연락해서 현금 융통을 해달라고 부탁 좀 해보라고 했다네요. 아우, 미치겠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는지. 직원들 월급은 제 날짜에 지급해주자는 게 내 사업 철칙인데 내일 어떻게 하냐.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이렇게 긴급 상황일 때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농장일 바쁠 때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리고 오고 했잖아. 무슨 상황인진 알지. 그런데 난 자기도 이상해.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자기 나한테 회사 이전한 거, 회사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것, 오늘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것까지 전부 다 이상해. 이렇게 숨기기만 하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고. 당신 때문에 오피스텔 보증금 1억, 내 돈도 계좌 정지로 묶였다고. 그리고 현금 융통하는 걸로 따지면 자기네 집이 더 빠르지 않겠어? 딸의 말에 사위는 남편이 임금체불 걸려서 회사 문 닫는 꼴 보고 싶은 거냐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었답니다. 자꾸 수상한 일들만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님에게 지원금 이야기를 하라고 하느냐. 못하니까 시댁에 지원금 요청을 하라고 했다는군요. 결국 사위는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험한 말을 내뱉고는 집을 나가버렸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계속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거냐고 저희에게 물어왔습니다. 이에 아들은 잘했다고 해주었죠. 아니, 여진이 네가 100번 1000번 잘한 거야. 네 말대로라면 정말 이상하잖아. 멀쩡했던 회사가 그것도 버젓이 법인 기업으로 검색이 되던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이전한 것도 주소를 안 가르쳐주는 것도 현금 인출도 전부 다 수상한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금을 내준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들의 잘했다는 말에 딸은 그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지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자신이 일적으로 만나왔던 남자였고 회사도 사람도 정상적인 걸로 보여서 별 의심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결정으로 결혼까지 서둘러서 했는데 가족들에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의논하려고 회사도 아예 일주일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어요. 저희도 딸의 상황을 전부 듣고 나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사위의 행동이 수상쩍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상한 점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그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믿음직스러웠던 사위는 수상한 인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늘진 얼굴로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며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더군요. 그러자 더욱 굳어진 표정으로 사돈의 명함을 찾아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신호음만 갈 뿐이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날처럼 등골이 오싹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큰 소용돌이에 갇힌 기분이랄까요? 딸은 며칠을 잠도 못 잤는지 휑한 눈으로 오늘은 편하게 잠 좀 자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뒤숭숭한 마음으로 하우스로 향하는데 이웃 주민이 또 다가와서 시내의 소문을 알려주었어요. 소식 들었어요? 전에 말했던 시내 마사지샵. 그 집 아들은 혹시 거기다가 돈 퍼날래진 않았지?
여기 노충각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 글쎄. 그 마사지샵 사장이 남자들한테 외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아서 튀었다지 뭐야. 그 바람에 남자들이 경찰서에 쫓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런데도 어디로 숨었는지 아직도 못 찾았다지 아마? 아, 네. 조용하던 동네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흉흉하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시내 마사지샵의 이상한 소식까지 들으니 저의 기분은 더욱 착잡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딸도 집에 있어 안심이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모두 쥐죽은 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더 기야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꿈속을 헤매고 있는데 남편이 부스럭거리는 기척이 들려왔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묻는 겁니다.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잠기가 밝은 편이었죠. 무슨 소리가 들렸냐고 되물으니 차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이 새벽에 무슨 차 소리냐고 마음이 불편하니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했죠.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야, 그래도 확인해보고 다시 자는 게 마음이 편하지. 내가 바깥만 살펴보고 올게. 그렇게 별일 아닐 거라고 손전등을 들고 나갔던 남편은 10분도 안 되어서 후다닥 들어와서는 집안에 불을 다 켰습니다. 그러고는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내더니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블루베리가 몽땅 털렸답니다. 보관 중이던 블루베리는 이제 곧 추석이라 명절 선물용으로 풀려고 보관 중이던 물건들이었어요. 명절에 선물용으로 내놓으면 훨씬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몸값의 블루베리가 몽땅 없어졌다지 뭡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격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빨리 저 CCTV 방에 가서 확인해 봐요. 어서요. 소란 소리에 놀라서 일어난 아들과 딸도 어서 확인해 보자며 모두 CCTV 녹화기를 켰습니다. 어젯밤부터 돌려보니 새벽 2시쯤에 온통 검은 옷에 검은 두건으로 가려져 눈만 겨우 보이는 남자로 추정되는 범인이 보였어요. 범인은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고 씩 한번 비웃는 듯 하더니 낚싯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CCTV에 검은 천을 씌우더군요. 정확하게 창고가 보이는 몇 개의 CCTV만 골라서 그런 짓을 했어요. 헉, 그럼 범인이 면식범이었단 건지. 그러고는 저장 창고의 비번을 누르고 유유히 털어갔던 거죠. 저희는 CCTV 설치 녹화만 해놨지 출동 서비스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도둑은 들었던 적이 없었고 혹시나 하는 예비용으로 설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창고의 비번까지 알고 있다뇨. 저희들 뇌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들은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CCTV와 집 주변 곳곳을 조사했지만 범인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았을 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설치했던 CCTV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어서 허탈해 왔었죠. 모두 한숨을 쉬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있어요. 동네 입구에 CCTV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집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상용이라 거기서는 뭐라도 보일 거예요. 맞네. 저번에 네가 설치한다고 했던 거 그게 있었지? 얼른 가봐라 어서. 다행히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메모리 칩을 수거해서 확인해본 결과 새벽에 유유히 빠져나가는 탑차를 볼 수가 있었어요. 불행히도 운전석에 사람까지는 보이지 않더군요. 경찰들은 사건을 접수하고 차량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범인은 엉뚱한 곳에서 뺑소니 사고 차량으로 잡혔습니다. 아침을 먹고 치우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희들은 어떤 자식인지 면상 좀 보자며 재빠르게 경찰서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곳에는 사위와 사돈들이 붙잡혀 있더군요. 지금부터는 사위란 말과 사돈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 잡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들도 어이없게 경찰서에 잡혀있는 상황이 안 믿어진다는 듯이 넋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그 잡것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 잡것이 니까짓게 내 딸 꼬드겨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좀도둑질까지 해. 이유가 뭐야 이 자식아.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당장 말 못해. 아유 좀 진정하시고. 이 사람 좀도둑 아니에요. 아주 거물급이에요. 앉아보세요.
경찰이 남편을 뜯어말리면서 거물급이라고 하는 말에 저희는 모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눈을 부릅뜨고 들어보니 아주 화려하고 무서운 어둠의 집단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의 꼬리가 잡힌 사건부터 설명하자면 이들은 블루베리를 훔치고 유유히 잘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진입하기도 전에 어두운 새벽길을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좌측에서 진입하던 차를 못 보고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시간에 쫓기던 이들은 뺑소니를 쳤고 화가 난 피해자 차량은 이들의 차를 쫓으면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네요. 신고를 받고 근처에 음주 단속 대기 중이던 경찰이 합세하면서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요. 단순히 음주 차량이 뺑소니 친 거라고 생각했던 경찰들은 조사할수록 더욱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들 아주 조직적이에요. 처음에 저희도 단순한 음주운전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아주 전문 사기 집단이더라고요. 사위의 차량은 우리가 신고한 블루베리를 털어간 범인의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 사돈들이라 생각했던 그 인간들은 아산 시내의 마사지샵에서 동네 총각들의 돈을 털어 도망간 잡것들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몰린 외국인들을 이용해서 용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행태를 해왔고 그들의 임금 착취까지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법망을 피해서 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법인기업 이미지로 영업을 하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둠의 돈들을 버려들였다고요.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기업은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설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엄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왔던 겁니다. 경찰들이 사건 전말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이 잡것들은 뭐가 당당한지 자신들은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어허 참나. 우린 떳떳하게 사업자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 선량한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이 좀도둑질까지 한 거냐 이 잡거사.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콩밥도 아까워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어버리는 게 딱이라고. 참나 이 영감탱이가. 당한 것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쓰레기면 당신 딸도 쓰레기인 거야. 내가 절대로 이혼해주나 봐라. 평생 내 그늘에서 못 벗어날 줄 알라고. 사건 내용들을 듣고 있는 내내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해머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으로 어질어질 해오더군요. 단전에서 부글부글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겨우 참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은 못 참겠는지 니깟게 내 동생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순식간에 그 사위 면상을 어퍼킷으로 날려버리더군요.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사위가 뒤로 쿵 하면서 벌러덩 넘어지자 옆에서 쭝알쭝알대던 사돈이 왜 엄한 사람을 치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관에게 자신들도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저도 분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그 요망한 사돈의 얼굴을 후려 갈겼습니다. 오냐, 내 딸 신세 망친 거에 비하면 이깟 고소가 문제냐? 기껏해야 벌금밖에 더 내겠어? 니들은 갱생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라 아주 꿈틀도 못하게 짓밟아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담아서 반대쪽도 후려갈겼죠.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걸 경찰이 뜯어말리고서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장판 속에서도 상황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자신의 중지된 이상한 계좌 사건도 너무나 수상하다며 이 사건의 내막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딸의 은행에서 벌어진 일들을 듣던 경찰이 그러더군요. 딱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수법이네요. 지금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여럿이에요. 하긴 은행 지점장도 당하고 형사도 당황해서 당할 뻔했다는데 젊은 여자가 당하는 것은 순식간이죠. 어이 강형사 이것들 보이스피싱 조직하고도 연관된 건지 알아봐. 경찰의 그 말에 딸이 시댁이란 것들이 필리핀과 중국에서 숙박업소 사업을 해왔다며 전해받은 명함을 찾아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이란 잡것도 중국에 있다고 했죠. 덕분에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 봐왔던 가면을 벗어던진 그것들의 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란 말로 다 설명을 못할 것 같고요. 결론만 말하자면 필리핀 숙박업소와 외국인 파견직 회사는 모두 위장이었고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마사지샵, 국제결혼 등등의 마수의 손길로 어둠의 돈을 버려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들은 중국과 필리핀에서 각각 총 책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수받고 본격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주범이 된 겁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당해왔던 보이스피싱 사건들도 딸이 당했던 계좌정지 사건도 모두 그것과 연루된 사건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대포 통장이 거래 정지로 걸리자 저에게 택배 문자로 보냈던 앱을 제가 눌렀을 때 그걸 이용했고, 또다시 남편과 아들의 문자가 실패하자 딸의 계좌를 이용해서 빼먹고 달아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 거래 정지로 막히자 아산 마사지샵에서 한탕한 것과 소심한 복수로 농장의 블루베리까지 보란듯이 들고 튀려다가 목덜미가 잡힌 거였습니다. 그들은 중범죄 조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이것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형사사건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했어요. 변호사님, 내 딸을 농락한 저 잡것들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 소송과 위자료, 은행 계좌 정지 사건까지 모두 처리해 주십시오. 게다가 도둑질까지 전부 다요. 지금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할 수 있는 가중처벌을 모조리 다 받게 해주세요. 그 후에 사건이 하나씩 진행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 일을 못하는 시간적 피해까지 고스란히 안고 가야 했죠. 하지만 당사자인 딸의 심정은 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딸은 그 사건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못 먹고 자신이 범법자를 사랑한다고 믿었다는 사실부터 결혼까지 하고 한 집에 살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회사 생활도 당연히 지속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몇 달 동안 악몽의 시간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사건 해결로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기야는 제가 딸을 이끌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어요. 치료는 사건이 종결되던 6개월이 끝나고도 심한 후유증으로 시달렸어요. 그 잡것들은 종합적인 사기 피해 금액과 형량들이 모여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 신우이란 잡것은 중국에 있는 관계로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온갖 사기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집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더군요. 기껏해야 그들은 엄청난 범법자들이었음에도 징역 10년형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혼인 취소로 법정에서 대면해야 했을 때는 정말 그 순간을 어떻게 참고 버텼는지 모릅니다. 남녀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무슨 사기 결혼에 혼인 취소라는 겁니까?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너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야. 누구 맘대로 혼인 취소야? 절대로 못해. 그 쓰레기 잡것에 발악하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퍼졌을 때는 소름 끼치게 무섭더군요. 그러니 우리 딸은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아 울컥하고 올라온답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할 세상에 범법자들이 무법자처럼 판을 치는 요지경 세상. 욕지기가 치밀어 올라 꾹 눌러야만 했습니다. 딸의 정지된 계좌는 참 힘들게 풀렸는데요. 변호사님은 그나마 현금 인출을 안 하고 그대로 계좌에 남아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절차를 걸쳐 환급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돼가는 기간 동안 딸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방조죄가 될 수 있어 노심초사했던 긴박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다행히 형사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해서 대처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거였죠. 저희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시간들. 여러분 중에 분명 저희가 부모로서 현명했더라면 그 잡것과 딸을 결코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질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변명 같겠지만 저희도 몇 번을 두들겨보고 시킨 결혼이었는데 이런 악몽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딸은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 환청과 불면증,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가씨는 사건을 듣더니 캐나다로 보내라고 했어요. 오빠, 언니랑 의논해서 여진이 여기로 보내요. 거기서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같은 땅에 살 수 있겠어요. 먼 곳에서 지내는 게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흰 딸과 의논 후 상태가 좀 나아졌을 때 아들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로 떠나보냈습니다. 딸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딸의 상태는 많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요즘은 농장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블루베리 체험 현장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가운 소식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중간에 아들은 돌아와서 저희 곁에 머물며 이주 준비를 돕고 있어요.
저희 또한 그런 쓰레기들과 한때 엮여 있었다는 자괴감에 아산 농장을 전부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는 그것들과 한때 가족이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회에 속죄하고픈 마음에 아산 토지의 1000평을 장애인 학교 체험학습장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1000평이면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 기부하고 참 통 크게 좋은 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저희의 작은 속죄를 위한 양심의 대가일 뿐이랍니다. 남편과 저는 저희 가족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교만하지 말고 살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야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마음이 평온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돼서 내 딸에게 그런 일이, 억울하다, 분통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저희와 같은 사연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들을 겪었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더군요. 부디 여러분들은 사기꾼들의 지능적인 수법에 당하지 마시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평생 감추고만 싶은 사연을 이리 보내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